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에 있었던 환율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6월 5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53.6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에서도 장중한데 1,549.1원까지 올랐고 1,539.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역사적 맥락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역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사에서 가장 높았던 구간은 3번입니다. 첫 번째가 1997년 외환위기, 우리가 흔히 IMF라고 부르는 그 시기입니다. 1997년 12월 정부가 환율 변동 제한폭을 폐지하면서 단 7일 만에 달러화가 장중 1995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간 평균 기준으로 보면 1998년 1월이 1701원, 2월이 1626원으로 역대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평균도 1499원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달러 패닉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156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2026년 6월입니다. 5월 한 달 평균 환율이 1489원으로 역대 4위를 기록했고 6월 5일 야간 거래에서 1553원까지 올라가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이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원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환율 급등이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1997년은 기업들의 단기 외채 과다 차입과 외환 보유고 고갈이 원인이었고 2008년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달러 경색이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원화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가 이달 들어 약 30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이라는 한국 내부 불확실성이 동시에 원화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야간 거래에서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오후 9시 30분 무렵 환율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17만 2천명 창출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일상과 자산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식료품 원재료, 반도체 장비,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수입 상품의 원화 가격이 그대로 오릅니다. 2020년에 1160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1550원이면 같은 100달러짜리 상품을 사는데 2020년에는 11만 6천원이 들었지만 지금은 15만 5천원이 드는 것입니다. 6년 만에 같은 상품의 원화 가격이 34% 오른 셈입니다. 주유소 기름값, 마트의 식료품, 해외 직구 상품 가격, 외식비 원재료까지 이 환율 상승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여행과 유학의 부담입니다. 1년 해외 유학 비용이 달러 기준으로 동일해도 원화로 내야 하는 돈은 6년 전보다 34% 더 많습니다. 미국 여행 경비, 해외 쇼핑, 항공료 모두 원화 기준으로 크게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는 자산이나 달러,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같은 달러 금액이 원화로 환산할 때 더 크게 들어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혜를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갈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출 기업의 이익 증가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처럼 달러로 매출을 받는 기업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납니다. 달러로 100을 벌어왔을 때 1200원이었던 시절에는 12만원이었지만 지금은 15만 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출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간접적인 환율 수혜입니다. 네 번째는 외채 부담 증가입니다. 달러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외화 부채는 원화 환산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가계는 원화 대출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기업 재무에는 외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입니다. 원화를 그냥 통장에 갖고 있다면 그 돈의 글로벌 구매력은 6년 전보다 34% 낮아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쓰는 소비에는 표면적으로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화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외환 전문가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높은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원화의 약세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며
환율이 하반기까지 1,450원에서 1,510원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고 전쟁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단기간에 1,550원 선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1,550원을 돌파한 지금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환율 환경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자산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달러 자산을 들고 있으면 환차익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미국 단기채 ETF, 달러 예금, 달러 MMF가 이 범주입니다. 수익률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원화 약세 해지라는 목적에 충실합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환경에서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수출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처럼 달러로 매출을 버는 기업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이익이 늘어납니다. 파업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환율 해지 기능은 유효합니다.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수출 대형주를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이 환경에서 의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이고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과 달러 패권 균열을 먹고 오르는 자산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이란 전쟁, 무디스 신용 등급 강등이 금의 구조적 상승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네 번째는 비트코인 소액 적립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비트코인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고 어떤 중앙은행도 발행량을 늘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약해질수록 원화 환산 비트코인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이내에서 소액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율 연동 수혜 ETF입니다. 국내에서 달러 인덱스 상승을 추종하는 ETF 또는 미국 S&P 500을 환해지 없이 담는 ETF를 활용하면 주가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환경에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원화 장기 채권은 금리 인상 우려가 있는 환경에서 가격 하락 리스크가 큽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소비재, 항공, 해운 등 원가가 달러인 업종은 환율 상승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키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원달러 1,550원은 17년 만의 숫자입니다. IMF 때만큼의 구조적 위기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국가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는 흑자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방향, 그 약세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방향. 이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산의 일부를 달러, 금, 수출 대형주로 분산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긴 여정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